지난주에만 두 차례 한 전 총리를 특검이 30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는데 혐의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고요. 위증 혐의가 있는데 보니까 위증 혐의 쪽을 구속영장에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증 부분은 이제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을 이제 바꾼 것입니다. 이제 그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나 헌재 이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이제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고 이제 사후적으로 정작 뒷주머니에서 나중에 발견했다. 이제 이런 입장을 한덕수 총리가 밝혔었는데요. CCTV 영상 등을 통해서 사전에 해당 어떤 문서를 검토했던 정황이 확인이 됐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보도에 따르면 이제 한덕수 총리도 그 부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진술을 바꾼 것이죠. 즉 헌재와 국회에서 했던 증언이 위증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는 사실상 불가피했던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위증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해당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검토했던 부분들이 지금 내란의 방조 등으로 지금 이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어떤 일반적인 시각이었고요. 실제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구를 한 상황이고 곧 있으면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혐의 내용을 좀 보니까 국무회의 소집 건의부터 이거 다 법적 정당성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내란에 가담했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더라고요.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제 한덕수 총리가 기존의 입장은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부분을 다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즉 비상계엄 선포문도 본 적이 없고 본인이 이제 취했던 뭐 국무회의 관련된 부분들은 비상계엄을 저지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였던 것처럼 이제 진술했기 때문에 사실상 내란에 가담하거나 뭐 방조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인을 해왔던 것인데요. 사실 이번에 이제 진술을 번복함으로 인해서 사실관계 부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고 이제 법리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국무회의 의결 등을 제안했더라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뭐 비상계엄을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그거를 저지하기 위한 절차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으로 방조로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법리적인 다툼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런 법리적인 다툼은 충분히 어떤 뭐 이론적 논거는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쪽에서도. 그렇죠. 다만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볼 텐데 지금 위증 부분은 다투기가 사실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이제 계엄 관련 서류를 만들었다 폐기했던 부분들도 지금 관련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내란 방조 혐의가 가장 중요한 혐의이긴 하나 이제 부수적으로 되어 있는 여러 범죄 혐의들이 입증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특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것이 기본적인 관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혐의 자체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도왔다, 간접적으로 도왔다 이 측면이 가장 커 보이긴 한데 위증 부분. 계엄 선포문 나는 안 봤는데 나중에 봤더니 CCTV에 찍혔더라. 이런 사람이라면 나중에 증거인멸도 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그렇죠. 사실 위증이라는 것이 형량이 사실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사실 어떤 서구권이나 이럴 때서는 중환범죄로 취급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오지는 않았지만 중환범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건 사안 자체가 워낙 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어떤 위법적인 권한 행사를 제재해야 될 책무가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사후적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에서 위증을 한 부분은 아무래도 좀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증을 했다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징표, 그렇게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의 여러 가지 사건들 저희가 짚어보고 있었는데 못다한 말씀이 있으신다면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내란 특검에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됐고 이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비상계엄에 이제 관여되어 있는 이제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를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구속도 이제 그런 일환이었고요. 아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아마 어떤 전체적인 수사를 일단락짓는 일단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된다면 이제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1차적인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논의되고 있던 이제 추가적인 외환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도 이제 병행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에 대한 큰 산은 일단 넘어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네. 혐의 입증에서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6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을 했다. 사실은 이 첫 번째 줄에 가장 큰 무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사후에 이제 선포문 사인했던 그 부분, 공용 서류를 손상했다. 그 서류 폐기해라 지시했던 그 부분, 나머지 혐의들 쭉쭉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구속 여부 가릴 부분 위증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위증과 뭐가 연관돼 있냐면요. 증거인멸과 연관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본인은 예를 들어서 뭐 받은 적이 없다. 그 선포문이죠. 본 적도 없고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양복 뒷주머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조사 결과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받고 받은 게 맞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회의 끝나고 다 그 정리해가지고 본인이 정리해서 각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위증을 한 것도 한 군데가 아니에요. 헌재에서도 그랬죠. 국회 나와서도 그랬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본인이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숨기려고 하고 훼손하려고 했던 의도가 명확해 보이잖아요. 또 하나 아까 그 사인해서 포고문 사인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네.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훼손을 했어요. 이것도 증거인멸이잖아요. 이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앞으로 이 사람이 밖에 나와 있을 때는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사가 판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저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내란을 도와줬다고 하는 게 지금 특검의 판단이에요. 물론 한덕수 전 총리는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 국무회의를 열게 한 이유가 막기 위해서 했다 그랬어요. 한덕수 전 총리는. 근데 지금 특검에서 보는 관점은 뭐냐면 그걸 좀 합법화 시켜주기 위해서 본인이 나서서 그렇게 한 거다. 정당성 부여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특검의 주장이 만약에 판사에게 어필이 되고 설득이 된다고 하면 내란 혐의를 도와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량이 높잖아요. 그럼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요. 두 개는 범죄가 거의 뭐 확실히 된다는 점. 소명이 된다는 점. 두 예. 번째는 증거인멸.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한덕수 전 총리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이제 최대한 당시 계엄을 막으려고 했었고 뭐 어떤 문서도 받은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선포문은 왜 안 받았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아쉽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의견 차이 있는 거는 내란 종사 주요 가담은 아닌 것으로 저는 분명히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장 첫 번째 있는 방조 및 위증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이 혐의 사실에도 주요 종사자는 아니지만 이 방조나 위증이 왜냐하면 예. 좀 대통령을 보좌하는 첫 번째 책임자이고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그러나 그 이게 부분에 이제 대해서 어떤 이 특검은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그리고 그것을 공모를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어떤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아니면 반대 의사를 못 표시했고 그 내용을 자기가 숨기려고 했던 것뿐이지 적극적으로 이게 지금 특검의 입장도 그거 아닙니까? 예. 이 사전 공모라든지 적극 가담은 아니고 혐의 자체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이에요, 내란. 예. 예.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제목은 달라도 저도 구속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증 부분 특히 네, 그 네. 부분이 좀 많이 걸린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한 정재욱 부장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 앞두고 있다는데 오늘 아마 지금 점심때 1시부터 계속해서 심사를 받았으니까 결론은 결국에는 새벽 아니면 밤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거기에다가 이상민 전 장관 했고요. 지금 박성재 법무장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박성재 법무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그 나중에 사인회가 또 모였었잖아요. 안가에서. 그런 부분도 2차 계엄과 연관된 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도 아마 들여다볼 것 같고요. 그래서 박성재 법무장관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지켜봐야 되는 지점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요하게 내란에 같이 했던 분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구속이나 아니면 법적 처벌을 받는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은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 집행에 대해 저희가 살펴봤고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팀이 이제 여러 가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야당인 국민의힘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저희 당당함을 입증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통일교의 2인자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학재 총재도 만났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저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면할 수 없을 거다. 오늘 구속영장 청구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조사를 통해서 오늘 하루에 다 마칠지.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이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또 돈을 받아왔는데 대선 기간 동안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통일교의 신도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 이런 부분, 이제 권성동 의원을 당시에 대표로 선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그런 의혹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세 가지 부분이 주요 쟁점인데, 저는 특검이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 뭐 카톡이나 아니면 이런 그 대화방 이런 데서 나온 거, 녹취록,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인하기 어려울 거다. 본인은 뭐 부인하겠죠. 그러나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봉규 위원장님, 마지막 질문 드려보면 어쨌든 통일교가 위장당원으로 가입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번 당심과 여론이 좀 차이가 났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래서 지금도 혹시 이런 질문들 하는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는 정확히 파악한 건 없고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무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체 조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무턱대고 야당 당사에 찾아와서 500만 명 당원 명부를 내놔라. 이것도 정말 왜 특검이 이렇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1,000만 원 이상 그 어떤 금융거래라든지 전부 밝혀지는 거고, 1억 원이 그렇게 더군다나 또 9명에 대해서까지 추가 조사를 뭐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흘릴 게 아니라 정확한 좀 증거 제시를 먼저 하고 갔으면 좋겠다. 시간이 없지만 이건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첫째, 무작정 찾아간 게 아니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정상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은 거고요. 500만 명 다 달라고 무작정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전자계기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만 해. 특정 기간 동안에 이름만 대조해 보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특정 팩트 체크를 종교의 얘기하는 가입 거예요. 여부가 그게 당원 명부에 없다라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종교라는 다 알고 없다. 있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명단을 확보했으니 예. 그 사람들이 이미 여기에 있는지 뭐 확인해 보는 그걸 거예요. 어떻게 최진봉 여기서 교수님, 알겠습니다. 종교 여부가 알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안에서 들었습니다. 확인하면 가능한 거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선봉규 국민의힘 남동구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표정은 반대로 무겁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특검 수사들 좀 짚어볼 텐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일단 구속의 기로에서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사회생한 건데, 사실은 당초에 박정환 교수님, 대체로 진보도 그렇고 보수 언론도 그렇고 대체로 이제 구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많이 빗나갔습니다. 네, 저는 뭐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기각을 했는데, 6가지 혐의 중에서 사실은 이제 방조죄,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논란이 좀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방조의 범위를 어떻게 볼 건지, 객관적으로 어디까지가 방조고 어디까지가 동조고 어디까지가 어쩔 수 없었던 건지를 정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방조라고 하면 방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암암리에 도왔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 이제 공범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어허.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방조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규정을 내리기가 좀 애매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 저도 인정하는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 방조죄를 제외하고도 5가지의 혐의가 있어요. 근데 일반 국민이었다라면은 그 5가지 혐의에 대해서 과연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었을까라는 데 의문을 갖는 겁니다. 예. 일단 국회라든지 헌법재판소라든지 당시에 헌법 수호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실관계를 숨기는 거짓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계엄 관련 포고문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수차례 거짓말을 했고 이것 자체가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얘기였습니다. 나중에 CCTV를 통해서 계엄 포고문을 보고 있는 장면이 결국은 증거로 나오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인정한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로 법률적인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사후에 계엄 포고문을 갖다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 겁니다.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또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또 폐기까지 했어요. 자,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어떤 그 계엄과 관련된 위헌적인 계엄과 관련돼서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불똥을 피하기 위한 은폐, 조작 여기에 다름없는 증거인멸의 한 종류거든요. 예. 자, 이렇게 국정 최고의 책임자로서 거짓말과 증거인멸의 정황이 뚜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방조죄의 범위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과연 이게 구속영장이 기각될 사유인가,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법원의 판결이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이었으면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구속이 안 됐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박창원 교수님의 그런 문제의식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규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 때 당시 이제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짧게 잡았던 측면이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번 역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이 판사의 판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 그건 뭐 판사 마음이니까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겠죠. 그런데 특검이 수사하는 목적이 혐의를 입증하고 그 혐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만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구속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속이 수사의 결과가 아니듯이 재판을 통해서 혐의를 입증하는 최종적인 접근법까지 우리가 지금 특검이 해야 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예.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혐의가 내란 방조 혐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방조 혐의만으로 과연 구속시킬 수 있을까? 만약에 이 방조 혐의만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된다면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 앞으로 줄줄이 구속돼야 할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당시 표결에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도 방조 혐의로 적용될 수 있다. 방조라는 게 굉장히 지금 좁은 의미로 해석한 게 아니라 넓은 의미로 특검이 바라본 거 아닙니까? 당신이 당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조차도 방조고 그것도 결국은 도우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해석을 이어서 그거를 구속의 필요성으로 주장을 했는데 네, 일단 근데 제가 반론은 아니고 정보를 좀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하자면 특검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헌법기관 중에 제1의 헌법기관, 대통령을 보좌하는 헌법 1호 기관인데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윤 전 대통령 아무리 강행 의지를 표명하더라도 뭐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았냐. 그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해석의 영역인데요. 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를 가지고 구속의 갈림길 판단 기준을 만드는 것은 그거는 재판부로서도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조로 인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된다면 그와 유사하거나 아니면 방조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봐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이나 아니면 지난 정부에 몸담았던 공직자들도 아마 수십 수백이 구속될 위기에 놓일 겁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내란 혐의가 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잣대를 보수적으로 취하는 것이 저는 재판부의 온당한 자세라고 보고 이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그런 관점에서 보수적 관점에서 방조라는 혐의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냉정하게 바라본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위증을 했다 혹은 계엄 사후에 계엄 문건에 관련돼서 뭐 만들었다 또 폐기했다 이런 주장도 이제 있습니다. 그 구속영장 부분에.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법률적으로 보면 피의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방어권은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렇죠. 예. 내가 쓰는 나의 휴대폰을 내가 버리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그것이 증거인멸이 될 수 있지만
증거인멸을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방어권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하니 그것은 증거인멸의 의심은 사지만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률적 해석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위증을 했다, 또 아니면 그 사후의 어떤 문건에 대해서 작성했다, 폐기했다 이런 부분 가지고 구속을 취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좀 짚어볼 부분은 특검이 수사를 열심히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리수를 둔다거나 기본적으로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돼서는 우두머리나 주요 종사자에 대한 구속과 수사가 강행되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특검으로서도 온당한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는 건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반론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검과의 줄다리기 권성동 국민의힘은 당당하다 이런 입장이지만 특검 확실한 승기를 잡고 있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통일교 2인자 돈을 큰 거 한 장 줬다는 통일교 2인자의 다이어리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추가로 공개된 거 김대현 평론가님, 통일교 2인자의 아내가 찍었다는 사진, 현금 상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현금 상자가 권성동 의원에게 갔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종교 집단, 종교 단체에서 나오는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특검은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실이나 진실에 앞서서 종교 단체와 종교 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을 우선한다라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통일교라고 하는 종교 집단은 사실은 여타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 종교 집단보다 오히려 조금 더 폐쇄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윤영호라고 하는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이 과연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문점을 갖습니다. 자, 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선 드리고, 자,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충분한 혐의가 있다. 두 번째, 그 혐의를 유죄 판단할 만한 근거도 존재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문자 메시지가 있고 메모가 있고 돈을 담아서 줬다라고 하는 그 돈 상자의 사진까지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겁니다. 그럼 구속영장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좀 봅니다. 국회를 통과할 거고. 예. 자, 그런데 그것이 유무죄를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단체라는 특성 때문에 결국은 유무죄 다툼은 치열해질 수도 있다. 오히려 역전될 수도 있다. 과거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사건에 연루돼서 1, 2, 3심을 받았는데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증거라기보다는 증언에 의해서 그 모든 사건이 진행됐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 제가 좀 약간 걱정하는 부분은 특검이 열심히 수사를 했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특정인의 진술이 번복됨으로 인해서 권성동 의원이 그러니까 죄를 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정권은 지난 정권에 대한 일종의 청산이나 평가 작업을 합니다. 그건 이제 사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자, 그래서 결국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명박 정부 때 최고 실세였던 최시중 구속,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였던 최경환 구속,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최고 실세였던 조국 구속. 자, 그러면 권성동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 것인가? 그거는 역대 정부의 실세가 어떤 길을 갔는지를 반추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진술로 쌓은 특검의 관련 혐의 내용은 결국 이 재판에 가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고 특검의 정당성 이런 부분까지 갈 수도 있다. 무죄가 나온다면 이런 판단이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단순히 통일교 2인자라는 사람의 진술로만 쌓은 혐의가 아닙니다.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났다는 그 날짜에 함께 참석한 사람들도 있어서 이번에는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랑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일단 저는 뭐 두 가지 점이 그 권성동 의원의 명운을 가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는 특검에서 당연히 이제 구속영장을 첨부할 것으로 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체포영장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작년에 뭐 온 국민들이 다 기억하지만 이재명 대표라든지 또는 송영길 대표라든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 뒤에 숨지 말라. 불체포 특권에 숨지 말라.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우리는 불체포 특권에 숨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기가 쉽지 않다. 당시 한동훈 대표의 일성이 좀 생각이 나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호소하는 일들은 아마 나 부끄러우면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게 단순한 종교 단체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이해관계가 굉장히 명백한 게 있어요. 즉 이 통일교의 본사는 일본이고요. 일본에서 아베와의 정치자금 게이트로 인해서 더 이상 일본에서 통일교가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있는 그 수많은 자산을 한국이든 다른 나라로 옮겨야 되는 거고 그 옮기는 과정에서 한국 측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로비가 들어간 거거든요. 예. 즉 왜 캄보디아 ODA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을까? 결국은 일본에 있는 자산을 제3국으로 빼돌리고 거기서 통일교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그런 징검다리로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소위 로비가 정치자금 로비가 들어간 거라고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메모도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그 통일교 전 본부장의 부인이 아니에요. 이 부인이 누구냐 하면 통일교의 재정 담당자입니다. 즉 통일교의 모든 돈을 갖다가 관리하고 출납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사진을 찍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소위 권성동 대표에게 이 돈이 건너간 걸로 의심되는 시각 2시간 전에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랬죠. 굉장히 구속 사유로 구속될 때 증거 사유로 굉장히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통일교 종교단체의 일개 동계단체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만남의 정황 그리고 청탁 이후에 연속되는 그 청탁의 그 목적 그리고 이후 ODA까지 연결되고 있는 그런 종교단체의 로비들 그것의 궁극적인 귀결은 정권 차원의 통한 어떤 그 자금의 제3국으로의 이전 이것을 위한 로비였다라고 하는 점이 저는 뭐 단순하게 전당대회에 개입하기 위해서 돈 1억 받고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건 단순하게 전당대회의 문제가 아니었고 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교의 일본 내 자산의 이동을 갖다가 위한 그런 그 한국 정치인들에 대한 그 로비 성격이 굉장히 짙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수사가 더 진행된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1억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게이트 차원으로 즉 아베와 통일교의 그런 게이트처럼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게이트 차원으로까지 이게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당에서 체포 동의안 당연히 통과시킬 거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것이 단순하게 뭐 정치 후원금의 문제가 아니라 게이트 차원으로 가는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나온 증거로도 구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관계를 한두 가지만 잡겠습니다. 일단 통일교의 본사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통일교를 창시한 사람은 문선명이고 다만 그 통일교의 교인의 숫자가 현재는 역전이 돼서 그렇죠. 예. 국내보다 일본이 더 많다. 예. 자산도 현재 국내에 있는 자산 대비 일본 자산이 더 많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의 본사는 한국이라는 것을 다 짚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권성동이 받았다는 그 1억이 지난 대선 때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전 1월, 그렇습니다. 2022년 1월이죠. 자, 그래서 이제 대선 자금까지 이제 약간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통일교라고 하는 그 종교 집단이 상당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자, 이런 집단이 계란을 한 판에 담았을까요? 만약에 이게 대선 자금이고 그 당시 여당에 돈을 줬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컨대 야당에도 줬을 거라는 의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을 윤영호에 의해서, 그러니까 통일교의 통일교의 어떤 뭐 본부장을 지냈다라고 하는 특정인에 의해서 특정인의
아주 적극적인 협조회의에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란 말이죠. 예. 자, 메모도 문자도 사진도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재정국장도 이 윤영호의 와이프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윤영호를 매개로 해서 모든 것이 특검에 지금 전달되고 있는 양상인데 이게 저는 함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수사들이 대개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윤영호가 거짓 혹은 틀린 주장을 했을 때 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약간 안타깝게 바라보는 거는 특검이 수사를 할 때 만약에 권성동의 유죄를 입증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윤영호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땐 지금 현재 통일교회 총재라고 있는 한학자 여사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통일교가 그거를 용인할 것인가? 통일교는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한학자를 보호하는 것을 모든 걸 걸고 다 막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격가지를 다 그냥 뭐 자르거나 꼬리 자르게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이게 종교단체와 엮여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특검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듣고 나니까 단순히 우리나라만에 있는 통일교 얘기가 아니라 뭐 일본부터 시작해서 캄보디아까지 이었던 박정환 교수님 얘기 듣고 나서 그리고 김대현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과연 국민의힘에만 돈이 흘러 들어갔을 것인가? 종교 문제는 조금 복잡하다. 이런 얘기 듣고 나니까 단순히 권성동 의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